이해해 주시겠죠? 네. 네. 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실러버스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여러분 뭐 굳이 채팅으로 질문 안 하셔도 괜찮고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도 좋고,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때는 채팅보다는 그냥 마이크 키고 질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같이 보고. 시험 유형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시험 유형은 객관식입니다. 단답형 혹은 객관식. 이 클래스에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서 여러분 시험 보실 수 있도록. 항상 이제 강의 평가 이렇게 매 학기 보면, 특히 이제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사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항상 그 시간에 대한 어떤 프레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 문제 짧으면 1분, 뭐 길어봐야 한 3분 정도의 시간밖에 제가 어사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팅을 미연에 이제 방지한다는 뭐 차원에서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거니까,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와 뭐 이제 렉처 슬라이드는 제가 강의하기 전에 뭐 최소한 늦어도 전날 제가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실시간 줌으로 강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전반부가 녹화가 안 됐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잘 해서 잘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질문이 있는데, 그 출석 점수에 반영되는 거는 줌에 들어와야만 출석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출석 점수요? 출석 점수는 그냥 모든 분들에게 10점씩 드리는 거예요. 출석 점수 없습니다. 그냥 다 10점씩 드리는 거예요. 출석 점수 주라고 하니까. 근데 어떤 학생이 15주 내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요? 한 번 들어오면 10점 받는 거죠. 뭐 그게 여러분,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열심히 한 사람과 한 번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15주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은 사람과 한 번 딱 10초 들어온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10점을 받을 수 있느냐.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하게. 강의 노트가 뭔가요? 이런 거는 그냥 채팅으로 올리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렉처 노트라고 제가 이 클래스에 올린 게 강의 노트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고 올린 게 렉처 슬라이드입니다. 프린트는 뭘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두 가지 파일을 제가 챕터마다 올리는데요. 하나가 보시죠. 하나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클래스랑 제가 보는 이 클래스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소개해 보시면 여기 제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렉처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렉처라고 되어 있는 게 렉처 노트입니다. 강의는 슬라이드로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1장 여러분 다 보이시죠? 렉처 슬라이드. 또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정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저를 믿고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어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페어하게 할 수 있겠어요. 페어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저는 출석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페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사회에서 여러분이 돈 내고 강의를 듣는데 왜 출석한 것 갖고 점수를 매겨야 돼요? 저는 그게 더 make sense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저기 라떼 토크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면 열심히 한 걸로 보상해주는 조직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잘 봐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야지만 그걸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엑서사이즈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프랙티스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 리콰이어먼트를 다 채우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땡큐. 네. 이해해 주시고요. 출석 점수는 모든 학생들한테 따로 제가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성적에 다 10점씩, 그러니까 10%씩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출석 점수는 모든 학생들한테 10점씩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1장 거시경제학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마 1장 내용을 다 커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할게요. 지금 뭐 우리가 2시 45분까지인데 그 전에 아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 정부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런 선택의 집계, 애그러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집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집계를 우리가 애그러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한 개인들, 그 다음에 기업들, 그 다음 정부까지 포함을 해서요. 뭐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라고 했을 때 개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가게라고 하우스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들의 인터랙션이 한 국가라든가 이제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가게 혹은 개인들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집계를 하고요. 이제 재화시장, 서비스 시장, 뭐 노동시장, 다양한 시장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경제학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잘 가지고 있다면 거시경제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이 도대체 이제 무엇을 배우는 분야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예,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이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필드인지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과 물가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1960년에 이제 한국의 연간 1인당 GDP는 한 $1,000도 되지 않았어요. 2010년 구매력으로 평가를 했을 때 $1,000 그 대충 뭐 한 연간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연소득이 어떤 그 평균적인 한국인의 평균 소득이 연봉이 100만 원도 되지 않은 거죠. 1960년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가 이제 26,7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인당 GDP보다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한 6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GDP가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국가들, 뭐 북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들과 미국 이런 국가들과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지난 60년 동안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빼고 그렇죠? 최근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타겟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는 이제 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은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책무인데요. responsibility인데 현재 중앙은행이 목표치로 제시해 놓은 물가 상승률은 2%인데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1%에 그 원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최근에 핫 이슈 그쵸? 이번 1월, 2월 거치면서 핫 이슈가 뭐였었냐면 실업률이 5%를 넘어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5%가 넘었던 적은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5%를 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예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작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언제 노동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까? 이건 뭐 사실 거시경제학자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드러났던 거죠. 2020년 1월 달 들어서면서 2021년 1월 들어서면서 이제 실업률이 5%를 넘어선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본 거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실업률은 근데 다른 데이터 최근에 이런 이제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의 실업률은 4%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실업률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높거든요. 한 6%, 7%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도 경제가 매우 나쁘지 않은 상황에도 한 6%, 7%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왜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실업률이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상관관계가 그럼 강의할 때는 채팅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질문할 때는 마이크 끼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실업률이 경기 상황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도 사실 중요한 질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생성, job creation과 job destruction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서요.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 금융위원회 이런 것이겠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감독당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다양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금융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콜금리부터, 기준금리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시중은행 간 자금거래 적용되는 금리를 우리가 콜금리라고 부르고요. CD금리 같은 것도 있고 국고채 금리도 있고 회사채 금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금리가 금융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제 금리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 간단하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금융위기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때 당시의 경기 침체를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Great Rece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을 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고유 명사화했어요. 그래서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하면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한국에 전이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파급 경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어서 이제 국제경제,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국제경제와 환율, 국제금융 이런 이슈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낙연 교수님 하시는 국제금융론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와 경제정책 관련해서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 계속해서 이제 업 앤 다운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경기 변동 혹은 이제 영어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뭐 혹은 뭐 fluctuation, economic fluctuation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다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번에 시행했던 A라고 하는 정책이 이번에 똑같은 A라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준다 계속 준다고 그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있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거시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컨센서스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주면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샥을 확 줘야 사람들이 딱 받고 그게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을 지금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소득이 한 달쯤 뒤에 뭐 얼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부터 소비를 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예를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졸업해서 취업이 됐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 받아요. 다음 달 출근하고 다음 달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달에 소비가 확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카드를 빌려서라도 아니면 여러분 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거 빌려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런 그 효과가 사실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준다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딜레이 시키면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물론 이제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이번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정부의 역할은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어렵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때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이러한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어도 이번 정부는 그러한 어떤 명시적인 목표를 제시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 효과가 없더라도 면피는 할 수 있겠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부 적자가 누적이 돼서 이번에도 국채 발행해서 빚내서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적자가 누적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은 과연 올바른가? 이건 뭐 여러분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거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정말 전례 없는 주택시장 과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가계부채, 앞으로 더욱 심해질까? 제가 이 강의 노트를 꽤 전에 만들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분 15년 전에도 문제였었어요. 10년 전에도 문제였고요. 5년 전에도 문제였고 지금 뭐 계속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오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제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뭐 경제 전반, 노동시장과 고용, 금융시장, 외환시장, 뭐 기타 등등 정부와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각각의 어떤 토픽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이제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 전반에 걸쳐서 거시경제학자들이 혹은 거시경제학에서 관심을 갖는 변수들은 1인당 GDP,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되겠죠. 국가 경제 내에서 소득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소득 분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국민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인당 GDP고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GDP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가, GDP 성장률, GDP 증가율,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재고 증감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제 전반에 걸친 상황을,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요. 노동시장과 고용 관련해서는 이제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고용률이고, 실업률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구직 활동을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소멸되었는가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고용률, 실업률 이거 지표 만드는 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시장에 다양한 금리들이 있고요. 콜금리, 국공채 금리, CD 금리, 회사채 금리.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위험한 금융자산의 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보통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우리가 뭘로 구분하느냐, 안전 자산을 뭘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우리가 특정하고 그 두 자산 사이의 수익률의 차이를 보통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이 뭐냐? 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주가 지수 수익률 이게 바로 이제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라고 할 수 있어요. 국고채 수익률을 우리가 안전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수익률과 주가 수익률과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겠죠. 위험 자산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테니까.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산을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은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환율, 뭐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정부의 부채 규모, 국가 채무 비율, 정부가 얼마만큼의 이제 국채를 발행했는지 발행한 국채 대비 GDP 비율을 이제 보통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debt to GDP ratio라고 부르죠.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이 있을 거예요. 국가 채무 실제로 발행한 그러니까 시중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 국고채들이 있겠죠.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발행한 상환하지 못하고 발행한 채로 이렇게 금융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국고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국고채의 가치를 이제 특정 해의 GDP로 이렇게 나누면 이게 바로 국가채무 비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표를 가지고 정부의 국가채무가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몇 퍼센트면 과도하고 몇 퍼센트면 과도하지 않은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채무 일종의 이제 국고채죠. 기발행된 국고채. 기발행은 이미 발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주택가격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혹은 뭐 요즘은 아파트가 핫 이슈여서 이제 아파트 가격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거시경제학자들은 어떻게 거시경제학을 연구할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거시경제학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stylized fa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stylized fact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stylized fa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stylized fact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거시경제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stylized fact를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ylized fact를 찾았으면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업률과 GDP 사이에 왜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거시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형화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을 만들거나 혹은 뭐 모형을 만들거나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형이 앞서 찾아냈던 stylized fact를 잘 설명하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딱 하나만 설명을 해요. 그런 이론은 좋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stylized fact는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거시경제 현상들이 있는데 가능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완벽한 거시경제 모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동시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의 노력은 사실 굉장히 훌륭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고요. 저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몇 가지 사실만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형이고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지금 모형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2달 됐어요. 2달 동안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지만 뭐 여하튼 제가 지금 발견한 stylized fact를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있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경제 정책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금리를 한번 이렇게 인상해 본다든가 혹은 인하해 본다든가 혹은 뭐 정부가 이 모형 안에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한번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과 같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실제로 모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전망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뭐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금리를 통해서 이제 경기 변동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면 대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니까 뭐 상황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거시경제가 과열됐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과열 국면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공식화하시면 안 돼요. 과열 국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중간 시험 이후에 경기 변동 이론을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거시경제가 과열되거나 혹은 침체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안정화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이제 뭐 GDP 같은 것도 안정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번 해보죠. 이것도 가정이에요. 된다고 한번 해보죠. 앞으로 경제 상황과 물가는 어떻게 변할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답을 찾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팩트 파인딩, 그다음에 모델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작업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경기 변동을 조절하려고 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앙은행이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펴왔어요. 그럼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금리가 변할 때 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금리가 변할 때 GDP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데이터를 우리가 다 모아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제 뭐 그건 한국은행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잘 하니까 거기에 뭐 경제학 박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그분들이 아주 잘해서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물가, 경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이론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형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런 모형을 다 만들어 놔서 이미 많이들 활용하는 그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모형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한국 데이터도 잘 설명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모형을 만들었으면 그 모형이 과거의 한국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거쳤으면 이제 그 모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금리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이제 모형 안에서 막 모형이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시뮬레이션처럼 쫙 그림도 그려보고 뭐 숫자도 막 찾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GDP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 또 다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경제 내에 충격이 오는데 그 충격이 매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고요. 이번 학기의 거시경제학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 거시경제는 크게 장기의 문제와 단기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문제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경제 발전, 그러니까 GDP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장기에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국가들은 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전반부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진보가 나타나고 이러한 기술 진보는 R&D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솔로우 성장 모형, 그러니까 라버 솔로우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가 만든 모형입니다. 라버 솔로우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라머 모형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의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 변동이에요. 비즈니스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업앤다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의 변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의 변화, 그 다음에 한번 리세션으로 들어갔는데 좀처럼 이 리세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장기, 그 다음에 단기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거시경제학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몇 가지 주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뭐 소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투자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펴고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뭐 환율과 국제금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동시에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제 특별히 또 한 번 이제 강의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금융시장의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초래가 되었고 어떻게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그림 몇 개만 보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1인당 GDP 1960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마지막 시점이 2019년이고 2020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19년까지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또 두 번, 여기도 물론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두세 차례에 걸쳐서 1인당 GDP가 한 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이 시기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오일 쇼크라고 해서 오일 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유명한 IMF 경제 위기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더 그레이트 리세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충격이 한국에까지 전파가 돼서 거시경제 충격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위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2020년 GDP가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이제 또 한 번의 흔적이 데이터에 남게 될 거예요. 실업률, 이건 2020년 12월까지, 이게 마지막 시점이 2012월인데요. 2021년 1월 실업률은 이제 5%를 넘었습니다. 이게 5%가 여기쯤 되는데, 여기서 이제 5%를 넘어서게 돼요. 보시면, 이 데이터는 제가 한국 데이터는 통계청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도 여러분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대체로 2000년 이후부터 그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연속성 때문에, 불연속성 때문에 이제 시계열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데이터는 여러분 구글에서 프레드로 검색을 하시면 세인루이스,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세인루이스 브랜치에 있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한국 실업률 데이터를 이렇게 집계를 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원래 OECD 자료를 가지고 한국 실업률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OECD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90년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서 저는 프레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시기가 바로 1998년, 99년 IMF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팬데믹 상황도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실업률이 높고,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쁘지 않을 때는 실업률이 이제 낮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경제 상황과 그렇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데이터도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매우 현저히 낮은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70년대, 80년대는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률의 이 변동이 상당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10% 이하로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10% 이하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5% 밑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보다도 이제 낮은 상태여서,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이슈가 지금까지 거시경제학자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전까지는 거시경제학자들의 관심사가 뭐였었냐면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은가였었는데, 지금 이 관심사가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거의 모든 거시경제 이슈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고민해왔던 여러 분야에서 고민해왔던 다양한 거시경제 이슈들은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제 한국의 순수출인데요. 그러니까 수출, 얼마만큼 수출했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수입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두 값의 차이고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한 금액,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수입한 금액.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2000년 이전까지는 마이너스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더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수출이 수입보다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순수출이 플러스가 된 것은 뭐 여러분 그 되게 오래된 얘기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것은 한 2000년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장에서 이제 거시경제학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기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